부분, 부당한 요구에 대한 반항 이런 부분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죠. 조선시대 노비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주인에게 정해진 신공을 바친 나머지 소득은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었다. 당연히 부유한 노비들도 있었다. 경제활동의 기반인 땅을 소유하기도 했다. 당시 노비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경상도 한 지방의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땅 10%가 노비의 소유로 되어 있다. 신분상으로는 양반에게 매인 노비였지만 경제력을 쌓아가면서 노비의 저항의식도 성장해갔다. 단물살이의 사위 구지가 바로 그런 경우다. 노가 경제활동을 하고 토지 소유한 예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노가 노를 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부유한 그런 상태로 자기의 그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던 그런 노비들입니다. 노비도 비교적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노비를 보유한 노비도 있었다. 사실 우린 조선시대의 노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서양의 흑인 노예들과는 달랐습니다.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고 직접 소송에 나서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노비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100일, 그 남편은 30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노비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나 노비는 분명 노비였습니다. 양반의 재테크 대상으로서의 노비의 신분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질곡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한 기관이었던 장의원. 사헌부, 한성부와 더불어 사법 3사로 불렸다. 장의원의 업무 중에 하나는 양반들의 천첩 소생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양반의 경우에 그 여자종이라든지 또는 기생을 취해서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이제 서을이랍니다. 을자를 하는데 그런 자식들에 대해서 이 재산으로 취급당하는 것 그런 것을 목불링이라 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은 양인으로 해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양반의 천첩 소생들이 양인이 되는 속량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었다. 전국대전에는 아버지가 장의원에 신고하고 천첩 소생을 보충대에 일정 기간 속하게 하면 양인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천첩 소생들을 양인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조선 선조 인물인 미암 유희춘이 10년에 걸쳐 써내려간 일기. 그 속에 자신의 천첩 소생들을 속량시키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미암은 해령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구라는 집안의 여종 떡을 첩으로 짰다. 4명의 딸을 낳았는데 그 딸들은 종모법에 따라 이구의 여종이 됐다. 1968년 8월 25일 자 일기를 보면은 새벽에 혈육이 자신의 노비 되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다른 집안의 노비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이제 혜성은 그 미암의 그 서녀예요, 서녀. 이제
첩사회에서 난 이제 소년데 속신시켜주는데 말을 받고 속전시켜주는 주라고 간청을 했더니 홍반이 그러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아주 기쁘다 하는 내용입니다. 유희춘은 딸들이 적당한 나이가 될 때를 기다려 차례차례 송량시켰다. 송량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는 일에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른 사람의 그 비를 첩으로 들여서 소생을 얻었을 경우에 그들을 속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노비와 그 나이가 비슷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다른 노비로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환이라고 하는데 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매득을, 즉 사들여야 돼요. 노비의 가격은 정확하게 규정이 없었지만 때마다 형성되는 시세가 있었다. 노비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값은 달라졌고 대체로 사내종보다는 계집종이 비쌌다. 송량의 비용은 노비 가격을 상회하는 편이었다. 해명 그리고 해귀 두 사람을 저화 600장의 가격을 책정했다는 구절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정이라는 사람이 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길을 여러모로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딸을 속신시키고,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이제 한꺼번에 그 속신을 시키는데 그 저화 600장, 600장, 그 당시에 아마 노비의 그 각이 아마 3-4천장 저화 3-4천장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 가격에 몸값을 치르고 속신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암은 결국 8년여에 걸쳐 천첩 소생 4명을 모두 양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유희춘의 경우에는 그 얼려들을 송량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유리한 조건이었죠. 그 자신이 이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관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을사사화 때 이제 피해를 보고 이제 유배 갔다가 다시 화려하게 컴백한 돌아온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물사리와 이지도의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원고 이지도는 다물사리의 호적을 제출하면서 그녀가 양인임을 주장했지만 피고 다물사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오지 않았다. 남편의 주인이 저를 양인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건 영암군의 노비 담당 아전과 짜고 거짓으로 만든 것입니다. 암록과 투탁,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송관 김성일의 판결에 일공의 삶이 달라진다.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소유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제도. 일찍이 임금이 없애려 했으나 양반들이 고집했던 노비에 대해 17세기 학자 유형원은 쓴소리를 했다. 죄인이나 전쟁포로 노비는 되었지만 현재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노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유하겠는가, 이런 어떤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노비제도에 대한 개혁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자신들의 노비 문서를 없애기 위해 노비들은 장애원에 불을 질렀다. 그만큼 질곡의 신분을 벗어나길 원했다. 그러나 양반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태종 때 영의정 유정현이 동방에 까닭 있는 제도라며 노비제를 옹호했고, 세종 때 제상을 지낸 맹사성도 노비 소유주의 입장을 대변했다. 양반들의 서슬퍼런 집착에 노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자신이 양반이었던 유형원의 개혁 사상에도 한계가 있었다. 유형원이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노비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그것의 기원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리고 지배계층이 직접 노동을